네, 1월이 시작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시장 첫 해부터 좀 많이 부침을 겪었는데요. 올해 첫 출발이 산뜻하진 않았지만 이분과 함께하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렬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네. 네. 어떻게 한 미국이 특히 나스닥이 한 이틀 강하게 힘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파월 덕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뭐 시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지금 금리 부분이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금리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경기적인 요인과 정책 스탠스에 대한 변화 등이 다 결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변동에 직접적 상대 밸류에 영향을 받는 주식시장도 특히 성장주들도 조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문제는 지금의 금리 변화가 일시적이지가 않고 적어도 올해 1년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면은 1년 동안의 주식과 성장주에 대한 투자의 하나의 그 기준을 삼게 되는 부분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이틀 정도의 어떤 주가의 회복의 반응보다는 연초 이후에 눌림이 조금씩 강화되었다라는 부분 등이 투자자들로서는 더 많이 의식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그럼 이제 금리가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성장주들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연초부터 가장 부진한 산업을 보게 되면 지난해까지 고밸류로 인정을 받아왔었던 종목들의 낙폭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되고 네. 뭐 지난해 4분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를 보여왔었던 게임 관련 산업주라든가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성장이 있어 왔었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업 등도 상당한 밸류에 대한 저항들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등이 결국 금리, 또 금리 역시 장기 금리에 대한 어떤 변화 등에서 비롯된 측면 등은 앞으로도 조금은 곱씹어 봐야 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김영일 센터장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인데 네네네. 지금 이거 듣는 저로서는 굉장한 워닝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데에 대한 관점과 네. 경기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관점을 조금 이분화시켜야 될 아하. 필요가 있다라 보고 있는데요. 경제 측면에 있어서 뭔가 경고등이 들어왔다라 보고 있지는 않아요. 경제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경기 지금 측면에서.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는 확장하고 있고 또 물가라는 부분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코로나라는 변수 그리고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 오미크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 등은 있는데 이것을 버릴 수는 없고 그냥 잘 조합해서 하나의 퍼즐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투자라는 것은 조금 다른 다른 측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미로찾기와 조금 비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로찾기. 퍼즐이라는 것은 주어진 변수로서 뭐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 낭비나 아니면 재원을 소비하는 그런 우리가 패착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퍼즐 맞추기와 미로찾기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제가 워닝처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투자 환경이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 환경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너무 지난해까지 이어졌었던 우리 증시 또 해외 증시에 대한 마인드만을 갖고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앞으로도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지금 투자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조금씩은 진단하고 평가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가치주,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네, 같은데. 뭐 맞습니다. 그 전혀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런 스타일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뭐 가치라고 해서 가치주라고 했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가치주, 전통적인 가치주 이런 식에 대한 접근으로만 하게 되면 지금의 이런 유동성이 그 넘쳐나는 시대와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가치 성향에 대한 기업들 중에서도 성장을 추구하는 부분 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업과 그냥
과거에 어떤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조금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등장 여부가 올해 상반기에 조금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2020년하고 그리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열풍이라 해서 우리가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고 있음에도 기관 포함 개인들의 매수세로 지수를 갖다 확 끌어올렸던 우리 증시 역사상 보기 힘들었던 이례적인 현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거나 현선물 통틀어서 외국인 팔면은 지수 빠지고 외국인 사면 오르고 하는 또 이 지수 장악력을 갖다가 외국인이 또 가져가 버렸어요.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뭐 당장 내일 옵션 만기는 뭐 제가 판단해서는 뭐 외국인들은 상방 배팅 같은데 네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월 달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해서 수급에 대한 부담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교란 요인이 너무 많다는 교란. 점은 조금 안타깝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보유하고 그 각자 운영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팅을 전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시총 사이즈가 너무 큰 종목들이 상장을 하게 됐었을 네. 때 새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런 그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덜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걸 덜어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11월 달 이후로 배터리 관련 주식 등이 뭐 상당히 예, 부진함을 예. 보이게 되는 부분 등이 결국 그런 점에서 영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밖에는 없고요.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도 그런 것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의 부진과 네이버 보험 그리고 은행주들의 주가 반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난해까지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 가장 힘들었었던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이었었거든요. 결국 이들의 어떤 밸류를 어딘가에서 뺏어오는 그런 변화 등이 있어 왔었고 그 중에 역시 그 은행 관련 산업, 금융 관련 산업 등이 피해를 많이 봐왔었다면 네. 지금은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장 금리가 오르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요인에서 은행이나 보험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아하. 카카오나 네이버가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똑같은 요소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동시에 시장 내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숙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이 역시 환율 부분입니다. 결국 환율이 1,200원 선에서 잘 떨어지고 있지가 않고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원하는 절상 압력이 강할 것이다. 그랬죠. 환율은 떨어질 뭐 다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강했지만 지금은 누구 하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당분간은 고환율이 유지될 것이다. 달러화 강세가 지배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놓게 된다라면 외국인 입장으로 봤을 때 과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1,200원 선에서 베팅을 했을 때는 별로 손해본 기억이 없을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하면은 거의 뭐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200원 선 근처 가면 우리 국내에서도 공포를 사라. 이런 투자 의견들이 많이 등장을 해왔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올해 테이퍼링 종료되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과 맞물려서 당분간은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외국인의 어떤 수급 개선이나 어떤 매수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현 위치선에서는 뭔가 실타래가 풀린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꼬인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한진 박사님이나 우리 김영일 센터장님 같은 분은 아주 온화한 얼굴로 살살 웃으면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실 때가 왕왕 있어가지고 뭐 무섭다라는 표현까지보다는요. 그래서 그래. 저는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주식 시장이나 우리 원화의 가치는 너무 지나친 저평가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근데 공감. 이 네.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인이나 투자자들의 행동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정책적 보조 아니면은 감독 당국의 액션이나 시장 개입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런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27일에 상장을 하게 되면 뭐 네네. 시총 3위, 2위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커다란 종목이 사실 상장한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편입 시기라든지 뭐 특례 편입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그 시점에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에 가해지는 여러 밸류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난해 이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죠.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 기업들의 쭉 상장이 이어져 왔었었고 또 여기에다가 올해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룡 기업들의 상장 이후로 과연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보강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 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난 1, 2년 사이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기여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여도는 시총 사이즈 대비 이익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이익도 잘 나는 기업이 상장한다라면 아쉬울 게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 대한 저평가 매력만을 키워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은 기업만 자꾸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밸류에 대한 부담만이 조금 가중되면서 오히려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에너지 솔루션이나 작년에 상장한 기업들이 그 상장 이후의 변화 그리고 그 어떤 변화 역시 자금을 끌어모았다라면 그 투하된 자본이 얼마나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만 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해가 올해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센터장님 방금 이렇게 우리 한국 증시가 저평가 받는 네네. 이른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네네.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일해 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 세월이 우리 어디 하루 이틀 했습니까? 맞습니다. 학계에서나 네네. 우리 업계에서나 우리 투자자분들도 네네네. 우리 이래 가지고는 뭐 괜히 실적 이런 것만 갖고 수급만 갖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맨날 3천 타령이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개괄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이렇게 센터장 생각하시는 이 진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벗어나려면은 제일 시급한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시급한 부분은 우선 국내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수학 싶고요. 개미로 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리고 외국인에 의존하거나 이런 것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 감독 당국은 네. 그렇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줬을 때 자본 어떤 캐피탈 게인이라든지 배당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 베네핏을 줄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 자본 조달을 해준 것에 대한 베네핏을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 등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여러 세제 혜택 부분이라든지 거래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많이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통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백날 얘기를 하면서 재래시장 재래시장 같은 네, 경우에 네, 네.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정할 마음들을 별로 안 하고 있는 부분 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할인마트를 가고 대형마트를 가게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재래시장을 최대한 그런 조건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만 유도를 하게 된다면은 그 변화나 디스카운트 된 부분 등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해소될 수 있는 측면 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는 감독 당국이나 정책 당국에서 좀 더 우리 시장이 돋보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부분 등이 오히려 우리 시장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바꾸는 데에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재래시장 살립시다 하면서 차라리 재래시장에 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주면 그렇습니다. 저도 가장 저희 서식지 주변에 재래시장을 가끔씩 가게 되거든요. 네. 가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은 서식지. 저희 그 가끔 주변에 사시는 연예인들이 이제 거기에 방문해서 손짓 어떤 정치? 맛집이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망원
부천시장을 제가 가끔 가게 되는데요. 그 지역 내에서 무슨 맛집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핫플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딱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가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을 바꾸게 되는 그런 하나의 변화의 시작인 거거든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국내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들만은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적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결국 이렇게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궁극적인 어떤 그 고민은 실적이고 네네. 이론적으로는 늘 우리가 실적이 좋아야 얘기합니다. 지금 네네. 우선 가장 삼성전자 이쪽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쪽. 우선은 네. 올해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상반기 중에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 대비로는 감익 위험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매출이 훼손될 위험은 크지가 않은데요. 매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요 활동이 강한 편이고 교육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일즈의 파이나 규모는 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얼마를 남겨 먹을 거냐가 중요한데 네. 매출이 느는데 비용도 는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판관비가 극단적으로 낮아졌었어요. 판관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지 마라, 접대도 하지 마라, 모이지도 말고 네. 뭐 해외 출장 안 가도 괜찮아. 그거.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유예되어 왔었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겪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마진이 작년만큼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지금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거 문제가 생긴 거야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상화로 가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평가하실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나오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IR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것을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거고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도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설명을 해줘야만 되지 갑자기 여기서 실적 다운됐습니다.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거 뭔가? 라고 하면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 1분기 실적 결산 실적보다는 1분기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는 1분기 말쯤부터는 조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실적 시즌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까지로는 감익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게 여전히 IT와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감익 전망이 현재 컨센서스로는 나타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폭을 얼마나 빨리 좁힐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올해 1분기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바뀐 경제 정책 환경과 투자 환경 하에서 기업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먹거리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에는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등이 그냥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의 먹거리를 제시하는 것들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나 수익률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증시나 우리 쪽에서의 이 반등을 바닥 확인하고 나오는 반등으로까지는 아직까지 확신을 안 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네네. 미국은 10월 이후로 제대로 지금 오르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고요. 10월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팬 관련 기업들의 경우가 또 부진함이 조금씩 깊어져 간다라는 거. 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제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좋고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기업들의 수익률이 조금 더 부진하다라는 것은 밸류의 부담을 견디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시장도
조정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6개월째 시장이 쉬고 있거든요. 예. 정말 센 장이 6개월 정도 쉬게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방향이 바뀐다거나 투자 환경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정의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습성과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대하기보다는 조금 오히려 뭔가 리셋된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 환경 속에 우리가 위치해져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만 앞으로 그나마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과거의 어떤 그 경기나 어떤 시장의 습성이 연장된다라는 관점으로만 자꾸 접근하시려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바뀌는 투자 환경에 적응하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비우고 시장을 보시는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다라는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뭐랄까요? 하기야 지금 뭐 현금 비중 넉넉하게 들고 있고 좀 조정 기다리는 분들보다는 어지간하면 포트 꽉 찬 대부분. 상태에서 네. 더 밀리면 큰일인데 하면서 좀 전전긍긍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포트를 바꾸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쉽지는 않죠. 네. 문제는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 행동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에 선택의 기회도 상실할 확률이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복귀된다라는 전제를 하려면 그러면 환경적인 조건도 똑같아져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 정책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고 통화 정책은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상황이 예전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거는 정책에 대한 판단 미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걸 텐데 시장 경제가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일부의 현금화 보유 전략 쪽에 의미를 둔다라 볼 수가 있고 그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김영일 센터님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에 그 엘에리안이 했던 말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게 그동안 시장 떠받쳐왔던 두 개 중에 연준발 유동성 공급은 이제 사라졌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요인이 그 시장 내에 있는 저가 매수 세력 밀리면 산다는 이 세력인데 엘에리안도 이 두 번째 요소마저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던데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한 2년 이상 통했던 밀리면 사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젖어든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경계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정말 시장에서 이제 밀리면 사자가 가장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은 채권에도 이제 해당되기 시작할 채권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한 2년 동안 미국 기준으로는 10년 넘게 자산 시장에 호황이 왔었잖아요.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생겨났다는 뜻인 거고 이들 중에서 그 돈을 10년이나 그 이상 보유하게끔 내 손자들이나 그 아래 후세에서 이거를 이어받길 만한 사람들이 가장 사고 싶은 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채권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좀 의식하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대한 반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조금 부여하지 않는 부분 등이 그런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정현 교수님, 저는 오늘 김영일 센터장님하고 대담하면서 한 가지 배웁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저처럼 무식하고 천박하게 하는 거 하고 김 센터장님처럼 격조 있고 완곡하게 그러나 할 말은 다 하는 저걸 좀 배워야겠어요. 소장님이랑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저도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아유 그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